공부하는 일은 뭐 또 재미있어요. 아침에 오늘 그 조평세 박사 강의 듣고서 여러분들이 참 공부라는 게 참 하루가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읽고 싶은 책도 많아지고 뭐 참 그 누가 이렇게 공부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책 읽을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 애들이 나보고 교수님 학교 다닐 때에는 책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길래 책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도 한 종일 읽어도 다 못 읽을 만큼은 있었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 책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옛날 책 무시하면 안 되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책은 지금 읽어도 끝내줘요. 저는 내가 이제 지도 교수가 미국 대학에서 전쟁론을 배우러 들어갔더니 전쟁론 첫 시간에 투키디데스가 2400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에 관한 지식은 투키디데스를 그렇게 대단히 멀리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자, 우리가 공자 보면은 지금 얘기 다 있어요. 플라톤 보면은 지금 얘기가 다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어보면은 아하 어떤 게 좋은 국가다, 민주주의, 뭐 독재 정치, 왕정 이거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를 지금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이 그때 그걸 알고 있었네 할 정도로. 네. 그래서 내가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더 늘어나는 게 공부의 단점이야. 장점이 아니라 공부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더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는 다 알고서 되는 게 박사가 아니라 나는 요거만 한다가 박사입니다. 다 하려고 그러면 끝이 안 나니까 가지를 끊어야 돼요. 공부하다가 막 가지가 뻗쳐지면은 박사가 안 돼. 난 이건 난 몰라요. 난 요거만 할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아침에 조평세 박사하고 나하고 한마디도 전화 소통도 안 했는데 아침 강의하고 이번 강의는 너무나도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강의다 하는 사실에 또 내가 놀랐습니다. 프랑스 혁명하고 미국 혁명, 미국 거를 미국의 독립이라고 그러지 않고 미국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제까지 그런 정치 체제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 사회에 그런 미국 같은 정치 체제는 정말로 처음 생긴 겁니다. 아까 그 독립선언 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거는. 왜? 영국에 그 당시에 영국이 제일 센 나라인데 영국 왕한테 디지털 그냥 맞짱을 뜬 거거든. 이제 우리는 왕 없는 나라 만들 거야. 우리는 귀족 없는 나라 만들 거야. 우리나라는 왕자고 공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공작, 후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평민의 나라를 만들 거야. 미국의 평민의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의 평민이 200년 되다 보니까 여기에 평민들에서 좀 잘난 놈이 생긴 거라. 그게 워싱턴에 있는 딥스테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일반 정신은 야 딥스테이트가 왜 있어? 우리 평민이 그거를 트럼프가 저 가짜 귀족들이 생겼네. 저게 상원의원은 공작이고 하원의원은 백작이고 뭐 신문 기자들은 남작이고 미국의 귀족이 생긴 거예요. 그 귀족이 그 귀족들이 비유를 하자면 자기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말라를 내세운 거예요. 헛개비. 카말라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느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그걸 깨버리겠다는 리더인데 트럼프가 깨버리겠다는 것은 우리 아까 말한 아침에 미국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조평세 박사가 그랬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이제 내후년에 2026년에 어마어마한 미국 독립기념식을 다시 할 거라. 왜? 다시 미국을 찾아왔으니까. 다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아메리카 is great? 미국은 왜 위대하냐? 아까 아침에 말한 하나님의 법률을 받아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아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대법원의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대법원 그 모세가 딱 있고 옆에 공자님 있고 옆에 솔론이 있단 말이죠. 서양법의 최초가 솔론이고 동양법의 최초가 공자님이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 중에서 왕이고 그 대법원과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된 동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큰 맥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 공부가 이어지죠. 다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외교사를 다 못했는데 외교사 어느 한국말로 된 외교사를 보더라도 1816년이 시작점이라 1816년부터 외교사를 시작하니까 외교는 그럼 옛날에는 없었나? 옛날에도 있었는데 외교사를 1816년에 시작하는 거로 치는데 이게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 연구 계획이 있습니다. Correlates of War Project라고 해가지고 뭐 돈을 미국 국방부로부터 몇백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전쟁에 관한 에브리띵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Correlates는 상관관계, 뭐 상관 요인,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다 찾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역사학 교수하고 정치학 교수가 자기 대학원생들 몽땅 다 동원해가지고 1816년서부터 나온 책들을 전부 나온 모든 신문을 뒤져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은 어디서 전쟁이 나고 어디서 또 전쟁 나고 어디서 전쟁 나고 이런 걸 다 찾아내가지고 이 컴퓨터에다 자료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자료집입니다 이게. 그 모든 별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모든 요인을 다 찾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신문을 다 읽었는데 그래서 1816년을 현대 외교의 기점으로 치는데 이거는 이제 2007년판이고 요 뒤에는 아직 책으로 안 나왔어요. 1816, 1965로 나온 것이 1판, 이게 이제 2판인데 앞으로 3판 아마 안 나올 줄 몰라요. 왜냐면은 이제는 다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니까 컴퓨터 그래서 영어로 COW 프로젝트라고 치면은 이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나라가 전쟁에 개입했고 그 나라는 전쟁에서 펴나갔고 또 다른 나라가 개입했고 언제 끝났고 몇 명 죽었고 몇 명 죽은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전쟁에서는 그러면 세상에 그 국가와 국가 간의 폭력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을 다 집어넣기에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딱 끊었습니다. 몇 명으로 끊을게요. 몇 명 이상 죽은 것만 전쟁으로 치자. 몇 명 이상 죽은 거를 전쟁으로 치고 나머지는 전쟁을 다 조그만 거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해전은 이런 데 안 들어가. 연평해전은 30명밖에 안 죽었거든. 우리가 전쟁을 정해내릴 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전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연평해전도 전쟁이죠. 북한하고 남한의 정치적 군사적 충돌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 북한 놈들은 한 100명 죽은 거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거의 안 죽었죠. 신문에 나긴 한 30명 죽은 거로 돼 있는데 그거는 1000명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정의내릴 때는 국가와 국가의 물리적 충돌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해가지고서 1000명으로 그런 거예요. 1000명.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가 가르쳐 주니까 어느 학생이 교수님 그럼 999명 죽은 것은 전쟁이 아닌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999명 죽은 건 전쟁이 아닐까요? 여기서 1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 2m는 그냥 만든 숫자예요. 그냥 만든 숫자라니 미국의 앤토니 파우치라는 놈이 6피트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하려면 6피트가 1m 8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2m라고 쳤는데 그 2m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내 생각으로. 근데 여기서 1000명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쭉 다 살펴보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전쟁이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역사를 다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끊으면은 딱 다 맞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1816년에도 1000명, 2007년에도 1000명이 요새 전쟁은 더 잔인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요새 전쟁하고 죽는 사람 숫자가 옛날에 더 많아. 현대로 올수록 전쟁이 인명피해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이 막 깨져나가는데 요새는 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잔인하다. 거짓말. 오늘날에 올수록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줄어들까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밀집대역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냥 1m에 몇 명이 껴서 그 로마군이 행진할 때 쫙 붙어서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금은 화력이 좋기 때문에 병사들이 많이 멀찍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1평에 군인들이 몇 명 섰다. 지금은 100평에 한 명도 안 쓰고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산계도라고 그러는데 디스폴스. 그래서 인명피해가 없고, 그리고 옛날 전쟁은 게임이 끝이 안 나. 그래서 30년 전쟁, 100년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요새는 빨리 끝나. 요새는 6.1 전쟁, 짧은 전쟁들 있죠. 그래서 1000명으로 끊으면 몇백 년을 커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괴상한 지식이죠. 근데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기가 도와줘서 너무 전쟁이 잔인합니다. No. 여러분, 칼에 찔려 죽고 싶어요? 총에 맞아 죽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고. 난 총 맞을 거야. 그래야지 빨리 죽거든. 칼에 찔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가 거짓말인 게 뭔지 아세요? 칼로 쓰는 영어에 안 들어가는 소리가 있어. 신음소리. 전쟁터는 칼 맞아서 죽어가는, 칼 맞고 죽으려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 신음소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영화에도 칼 맞아서 쓰러져서 신음소리 내는 건 안 들어가. 칼 부딪히는 소리는 나와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리는 그 전쟁터에서 제일 시끄러운 소리는 신음소리다. 칼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여기 보면 별로의 자료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지도 교수가 잭 리비라는 교수인데 이게 이름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유대인이죠. 미국의 학계를 석권하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은 그냥 다 유대인이라고 보면 돼요. 배우들도 다 유대인이라는 거 아세요? 폴 뉴만 유대인이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유대인입니다. 하여간 좀 날리는 배우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고, 날리는 영화감독 다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미국의 문화계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네, 잭 리비라는 교수가 이게 뭐지? 이거 안 없어지나요? 노트북이 저기 있는데 글자를 지워버렸네. 오케이. 이 교수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1815년부터 있는 데이터를 다 찾았는데, 역사에서 1815년은 외교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외교. 이렇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전쟁을 공부하는데 외교의 시대를 가지고 전쟁이 공부가 되겠냐. 그리고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 역사에서 가장 피스풀, 제일 평화로운 시대가 1815년 나폴레옹 전쟁 끝난 다음에서부터 1차 대전 날 때까지 딱 100년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외교의 시대를 가지고 내가 전쟁을 공부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미시간 대학 전쟁 데이터는 이게 뭐야? 제일 편안한 시대의 전쟁 데이터를 만원고가 우리가 전쟁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겨우 일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평화 시대를 연구하는 자료집이지 전쟁의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데이터를 따로 그냥 공부를 죽어라 해가지고 역사책 혼자 다니고 1495, 1975 이 사람이 1976년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1945, 1495, 1975 왜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이 사람이 보는 국제체제의 기원을 1495년,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이태리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이태리 사람이네. 저건 프랑스 놈들 아니야. 그거 처음으로 구분해가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시점을 자기가 보니까 이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난 전쟁. 그래서 500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걸 봐야지 전쟁이 연구가 되지. 1815년, 16년으로 끊는 거는 너무 연구 대상이 짧고 너무 기간이 짧고, 그리고 시대가 평화의 시대를 공부해가지고서 무슨 전쟁을 공부해. 바로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이 요 논문을 써가지고 1976년 미국 국제정치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 논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쓴 책인데 읽어보면은 참
야, 박선홍 치고 정말 잘 썼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체에다 다 줄 긋고 싶어. 우리가 책 읽으면서 중요한 데만 줄 긋는데 이 책은 다 긋고 싶은 책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요새는 국제정치 외교사를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한 500년은 공부를 해야지 패턴을 알지. 이거 100몇십 년. 근데 이제 저쪽 사람들은 말이 돼요. 500년 전에는 데이터가 너무 불실하다. 그래도 신문이 나오고 우리 대학원 조교들이 데이터를 찾으려면은 그래도 신문을 봐야지. 그래서 1815년 이거 뭐 그냥 미국의 양대 학파입니다. 이제 1495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양하고 동양 이때 1500년을 치면 서양하고 동양이 합쳐져요. 그 이전까지는 로마 따로 중국 따로입니다. 근데 1500년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알아. 그 지구가 하나가 되는 것. 지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서양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 그 한 바퀴 돈 사람이 마젤란이죠, 마젤란. 그 마젤란이 한 바퀴 돈다며. 그래서 글로벌 시스템은 1500년을 기점으로 칩니다. 1500년. 그래서 최근에 외교사, 국제정치, 전쟁사 연구는 보통 1500년을 기점으로 삼는다. 뭐 1500년도 있고 1495년도 있는데 뭐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1500년으로 기초를 삼으면은 이제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국제정치는 국가와 국가의 정치니까 국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서양 국가, 동양 국가, 농업 국가, 산업 국가 뭐다 이런 거 공부하는데 이거 뭐 좀 나중에 한번 내가 이거 지금 보냈습니다. 몽고가 이렇게 넓어요. 몽고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땅덩어리가 넓은 왕국은 몽고 왕국입니다. 몽고 제국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몽고 사람들이 저기까지 갔는데 못 타고 갔네. 말 타고 간 거. 몽고 말이 조그만 말이. 여러분 영화 보는데 몽고 말이 지금 우리 요새 보는 말이고 다 가짜예요. 다 쪼랑말 타고 뛰는 겁니다. 근데 몽고 말은 이놈이 끈기가 좋아. 끈기가 좋아서 오래 뜁니다. 오래 뛰고 몽고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 타는 거 안장 없이도 말을 타는 사람이에요. 안장 없이 말을 타고 말 타면서 활 쏘고 말 타면서 칼질하고 이게 아주 능란한 사람들이라 더구나 겨울에 여기 예니세이 강이라는 그 러시아에 있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몽고인들은 얼어붙은 강을 말 타고 달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보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몽고족인데 몽고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막 도망가는데 내가 이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금 있는데 우리 미국에 있을 때 폴란드계 미국인 친구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고 있는 친구가 자기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폴란드 음식 김치찌개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김치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넣어가지고서 이게 찌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우리나라도 그거 비슷한 거 먹는데 폴란드가 그거 뭐냐 그랬더니 몽고족이 밀려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몽고가 서양을 뭐 하여간 몽고는 몽고 가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몽고에서는 모든 좋은 곳이 다 그 앞에 뭐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호텔, 징기스칸 요리 뭐 좋은 건 다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을 자랑으로 삼는데 요거는 근데 이제 12실전쟁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구 전체가 하나가 됐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육지만 있었고 바다로 이어진 것은 1500년을 기점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연구는 1500년 이후에 세계 정치를 하나의 one 글로벌 시스템 지구는 그때 하나가 되었다. 비로소. 그리고 이제 다 서양 호쟁이들 다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쪽을 극서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극서. 영국이 극서야. 영국은 우리를 극동이라고 그러고.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이루 갔죠. 이루 간 것도 보통 깡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요? 땅을 놓고 앞으로 가는 건 다 정신 나간 놈이에요. 왜? 가다 보면 지구는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너 미쳤니? 그래서 땅을 뒤로 하고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콜럼버스를 따라간 사람들은 그래도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일본까지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일본을 집방구라고 했습니다. 집방구. 재팬이란 말을 집방구라고 이제 한 거예요. 니폰을, 일본 사람들은 니폰이죠, 일본이. 그걸 이제 어떻게 해갖고 집방구가 됐는데, 서양 사람들에 대한 그 상상력이 집방구에 가면 길에도 금으로 포장을 했다더라 하는 그 낭설이 있었습니다. 그 엘도라도죠. 거길 찾아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요 무서우니까 요 바다 옆으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인도까지 왔습니다. 요 바닷가로. 그러니까 멀리 육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배가 육지하고 평행하게 달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서 일로 가면은 이걸 만날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가보자. 아메리칸 대륙이 없으면 만났겠지 정말로. 아메리칸 대륙이 있어서 거기서 섰는데, 땅을 뒤로 하고 항해를 했다. 항해를 한 최초의 지구인. 바로 이때가 우리가 그 서양 역사에서 말하는 대항해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 이제 항해가 이제 아주 글로벌 레벨의 항해를 하는 거예요. 가면 지금 끝나는데 떨어지는데 이때 이걸 타고서 앞으로 가다니 보통 용감한 놈들 미친놈이죠. 미친놈. 용감한 게 아니라 이제 갔는데 콜럼버스가 미국 발견했는데 아까 조평세 박사가 미국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다 기독교 혁명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 자체가 혁명적인 것이죠. 이거 거부하다가 옛날에 조계제품 받아서 사형당하고 그랬으니까 모든 서목들은 육지가 보이는 해안가를 따라갔다 가서 이 사람이 이제 갈 때 이사벨라 여왕을 만났습니다.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의 여왕인데 1492년 콜럼버스가 이제 그 미국을 발견하던 그 해인데 가가지고 그 여왕한테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고 싶은데 배를 좀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금을 찾아오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벨라 여왕은 1492년에 또 무슨 했냐면은 그 유럽이 기독교가 아니라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이 700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700년 만에 무슬림을 쫓아낸 해가 1492년이라. 그래서 이 여왕이 하나님이 되게 고마운 거라. 근데 어떤 용감한 젊은이가 와서 저쪽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겠다고 그러니까 고마워와가지고 배를 세 척을 내주는 거예요. 고물배를.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기독교 전파라. 그런데 이 여왕이 콜럼버스 당신이 가서 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건 다 좋은데 그 대신에 당신이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얻게 되는 모든 수익은 당신 거야. 네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까지도 여왕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했을 때 이 크리스토퍼라는 영어 이름이 미국 사람들 어린애들 이름의 절반 이상이 예수 제자 11명, 12명이 아니라 유다는 빼니까 11명의 이름이 미국 아이들의 남자 아이들 이름입니다. 유다,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대부분 유다 빼놓고 우리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나머지 전부 미국 아이들의 거의 절반이 바로 그 11제자의 이름이에요. 뭐 피터, 베드로, 토마스, 뭐 도마, 뭐 이런 식으로 그 미국 영국 아이들 이름의 거의 절반 이상은 그 예수님 제자 이름이다. 근데 크리스토퍼, CHRIST 여기까지가 예수님이죠. 토퍼 뭐예요? 예수님을 업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Bearer of th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을 업고 가는 콜럼버스라는 아저씨가 가서 그래도 기독교노가 무호족을 쫓아내서 이제 유럽이 기독교 왕국으로 되는 것이 기쁜 여왕한테 배를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배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가면서 he pleaded for the chance to carry Christianity to the land beyond the sea.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에 기독교를 알려주게 할 테니까 배를 빌려주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배 셋을 빌려가지고 1942년 8월 2일 팔로사 이제 그
이베리아 바다의 파라오상을 떠나죠. 니나, 핀타, 산타 마리아 이 세 산타 마리아는 세인트 메리라는 뜻이죠. 이 세 척을 끌고서 이제 가고 합니다. 두 달을 가서 두 달. 옥토버 10일이 아니라 옥토버 9일. 그러니까 8월 2일 나가서 10월 9일이니까 2개월 7일을 갔는데 땅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근데 선장은 옛날 선장은 막강한 자기 부하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마도로스들 거기 그 군기는 대단하죠. 죽여가지고 바다에 집어던지고서 실족사라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재판도 안 받아요. 근데 이놈들이 막 난리가 난 거라. 우리 선장님을 죽이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도 충성스러운 부하가 콜럼버스한테 가르쳐줘요. 지금 부하들이 선장님을 죽이고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랬더니 앞에다 다 많아서 콜럼버스가 약속을 합니다. 3일만 더 가자. 3일 더 가다가 땅이 안 나오면 돌아가자. 근데 그때도 이미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100km 왔는데 50km 왔다고 그러고 500km 왔는데 200km 왔다. 그러면서 간 거야. 이제 다른 놈들은 뭐 배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선장한테 이제 속아서 왔는데 3일만 더 가자. 3일만 더 가자 놓고서 콜럼버스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 목사님을 못 태우고 가니까 배들이 작아서 이 사람이 목사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때는 everything is about God. 모든 것이 신정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뭐 개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목사 노릇도 하는데 3일 동안 자기는 목이 터져라 기도를 올렸다. 땅 좀 나오게 해달라고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핀타호 선원이 그 꼭대기에 서서 와 땅이다 해서 그 걔네들 막 띠에라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테리토리 띠에라 그래서 이제 땅이 드디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정도로 열렬한 기도를 드리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땅을 나오게 해준 거죠. 그 땅에 내렸습니다. 땅에 내려서 콜럼버스가 너무 고마워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줬을까요? 산살바도르, 그 스페인 말로. 영어로 말하면 홀리 세이비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거룩하신 구세주. 땅 이름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 배 한 척이 이제 하도 오래 가고 고물에서 난파돼가지고 그 나무를 뜯어가지고 건물을 거기다 줬어요. 이 산살바도르 땅에. 여러분 집에 가서 중학생 지도 보면은 산살바도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나라 이름도 산살바도르가 있는데 산살바도르 섬에 내려서 거기에서 이 배 한 척 망가진 거 가지고 2층짜리 조그만 집을 하나 진 거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신세계에 지은 첫 번째 집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게 그 새 땅인지 안 땅인지도 모르고 간 거지. 인도인 줄 알고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인디안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디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2층짜리 집을 졌는데 그 집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제대로면서 라 나비다드. 여러분 조금 있으면 라 나비다드라는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컴퓨터 전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라 나비다드 곡조 한번 찾아봐요. 명희정이 라 나비다드 한번 들으면 그 노래가 라 나비다드야. 라 나비다드는 영어로 번역하면 더 크리스마스. 이제 30초만 그 음악이 나올 거예요. 라 나비다드. 크리스마스 캐럴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보면. 이게 히즈 스토리구나. 그 남자의 이야기구나. 그게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니까 아주 우리 크리스마스 무렵에 흔히 들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 라 나비다드라는 더 크리스마스라는 빌딩 이름이 더 크리스마스 라 나비다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발견 이야기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기독교적이라 이게. 그러니까 조평수 박사 말대로 역사라는 것이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하고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미국 가면 도시 이름 중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콜럼버스입니다. 어디 가도 콜럼버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콜럼버스가 오하이오에 있는 콜럼버스입니다. 그건 이제 거의 100만 단위짜리 도시인데 오하이오의 수도 그리고 콜럼버스라는 여기 보면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콜럼버스의 배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 폭이 28m입니다. 30m 조그만데. 그래서 이 콜럼버스를 막 어디 가든 기념하고 동상도 콜럼버스 동상이 많은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오바마 바이든 시대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는 바람에 흑인들이 비참하게 살았어.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지금 그 싸움이에요. 그 미국의 동쪽에 어디 가봐도 가보면 이렇게 이런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까 1616년에는 제임스타운이라는데 거기는 버지니아주예요. 그리고 1620년에는 플리머스는 보스턴 앞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타운하고 플리머스가 서로 자기가 미국의 오리지널하고 싸워. 근데 그 사람들 가가지고 한겨울을 넘기면 보통 바직 죽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그 식민 개척사 식민지도 아니지. 그때는 이 사람들이 보통은 본국은 영국이니까 영국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는 거가 이제 미국 이민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버지니아주고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이 있는데 매사추세츠 주인 겁니다. 그 둘이 서로 자기네가 이제 더 오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매사추세츠 주는 원래는 제임스타운으로 배 타고 왔는데 잘못 와가지고 배가 또 밀려서 너무 높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갔는데 원위치까지 갈 힘이 없어. 여기 내리자고 내린 거예요. 그 보스턴 앞에 가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반도가 있어. 그게 케이프 코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처음 내려가지고 근데 내린 곳마다 이런 무지무지하게 큰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이게 웬 일이냐라는 그거를 지금은 다시 아예 그냥 쓸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교도는 영어 그대로 퓨어 크리스찬입니다. 퓨리탄 청교도. 우리나라에서 그 청교도 아까 그 인식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아주 좀 원리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를 맑게 믿자. 영국 기독교, 유럽 기독교는 다 썩어버려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보다 총도 들고 오고 다 그랬죠. 다 배에다 십자가하고 근데 카톨릭이지만 그리고 바스코 다 가마 이 사람은 이렇게 옆으로 돈 사람입니다. 옆으로 돌아가지고 그리고 마젤란은 필리핀까지 왔다가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그 지구를 통째로 한 바퀴 돈 그게 전부 다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다 1500년대 1490년대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대항해 시대 그리고 국제정치학 역사학에서는 비기닝 오브 더 글로벌 에이지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로 된 인식이 생겼던 글로벌 시스템이 그때부터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바스코 다 가마 여기까지 오고 마젤란은 필리핀까지 와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여기죠. 그래갖고서 이제 요 끝으로 밑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런 거 역사적인 기억이 다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이어지면서 역시 그 배가 그래도 그 마차보다는 훨씬 많이 실으니까 이때부터 지구 전체가 이제 물동량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무슨 실크로드 같은 거 아무리 낙타 타고 해도 이 배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미국의 많은 책들이 이 1500년대를 기점으로 한 책들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거가 폴 케네디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1500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의 변화와 군사적 갈등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강대국의 흥망 이 폴 케네디라는 끝내주게 유명한 학자가
1987년에 쓴 책인데 이제 여기 영국이 이제 내려갔어요. 영국은 강대국에서 밀려났어.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이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다음번 세계 초강대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앞선다는 책만 하면은 그 도서관 조그만 거 하나가 꽉 차요. 우리는 전부 일본이 앞서는 거로. 난 미국에서 박사 받을 때 다음번 세계 1등은 일본이구나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꽂혀가지고 일본은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책 쓰면서 저것들은 못할 일이 없는 놈들이야. Japan as number one.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포겔 교수가 책 제목이 Japan as number one. 그 일본의 그 미티라는 일본 통산성. 저놈들은 못할 일이 없는 놈들이야. 그리고 2차 대전에 쫄딱 망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그리고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근데 고민해보면 미국 인구가 2억 4천만입니다. 미국이 인구가 2배인데 일본의 GDP가 절대 수치로 미국의 3분의 2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일본은 미국 GDP의 3분의 2까지 올라갔던 나라라. 그러니까 개인 소득으로 치면 일본이 훨씬 높은 거라. 뭐 전부 다 일본이 지금도 이제 이 제조술은 일본을 세계에서 최고로 치죠. 토요타, 렉서스를 미국 놈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손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차라고 얘기할 정도야. 고장이 안 나면 손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차라고.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한번 미국이 소련의 잠수함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압니다. 소련 잠수함은 시끄러워서 그 소리 듣고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어느 날 소련 잠수함이 없어져. 소련 잠수함이 갑자기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잠수함에 그 바람개비 있죠? 이 꼬랑제 스크류. 스크류를 전부 새 거로 바꿔달라는데 그거가 토시바거야. 그 토시바가 그 스크류를 소리 안 나게 깎아가지고 소련한테 팔아먹으니까 이놈들이 거기 잠수함에 달아가지고 잠수함에 가는데 소리가 안 나고 그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토시바 텔레비 이런 거를 미국 국회의사당 그 계단에다 놓고 국회 들어와서 도끼로 깼습니다. 그때가 이제 재팬에서 넘버원의 시대에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저것들은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어이가 없는 거라. 그 일본에 대한 그 미국인 트로마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고무렵에 나온 책이고 그래서 일본이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은 중국 같은 건 나라로 치질 않습니다. 러시아도 나라로 치질 않아. 일본이 다음번 챔피언일 거다라고 하는. 근데 뭐 지금은 그런데 이거를 아직도 믿는 사람, 아직도 믿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2020년대에 나온 피터 자이안 또는 한국이 앞으로 만주를 점령할 거다. 만주는 한국 거가 될 거라고 예측한 조지 프리드맨 박사. 이런 사람들은 두고 봐라. 미국 다음은 일본일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리드맨 같은 사람은 2020년이 되면은 일본은 국가의 행보를 확 바꿔가지고 다시 강대국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일본의 헌법은 전쟁은 할 수 없다. 군사력도 가질 수 없다. 전쟁도 못하고 군사력도 가지지 않는 나라는 결국 강대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되면은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해서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든지 다시 크든지. 그런데 중국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는 바람에 일본이 다시 큰 찬스가 온 겁니다. 미국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2021년에 일본 그 옛날 수상 아소나로가 대만 해협은 일본한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나면 우리는 싸우러 가겠다. 이거는 헌법에 의하면 이건 완전히 이거 사형당할 놈이라. 야, 뭐 니네가 군사력을 가질 수도 없고 전쟁을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미국이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난 9월 25일 날 일본의 군함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가로질렀어요. 일본 자위대가 생긴 다음에 처음입니다. 70년 만에. 이제 국가의 행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든가 피터 자이안은 결국은 아시아의 챔피언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도 이
이 사람의 이론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이 나오는 것이 1987년인데 1987년에 이거 대학원생들이 보는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 넘버 2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넘버 1. 그게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 그해 같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 그해 미국의 난픽션 베스트셀러 이게 세컨드 베스트셀러가 된. 근데 이 책은 뭐 워낙 데이터가 좋아서 이거 보면은 1600몇 년에 뭐 어느 나라의 군사력, GDP, 해군력이 그냥 휘잡고 데이터가 나와요. 야, 이 폴케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 데이터를 다 찾아가지고 책을 쓰나 할 정도로 뭐 한국말도 나왔으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유럽 역사의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서양이 원래 잘 살았냐? 세계가 단일 경제가 되면서 세계가 하나로 되었고 그래서 1500년을 세계 그거를 치는데 요 폴 케네디 책 맨 앞에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가 이 책의 1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1500년대의 세상 해가지고 나오는데 서기 1500년 당시 세계의 세력 판도 중국 인구는 1 내지 1.3억 그때 이제 명나라 때죠. 명나라 인구가 1억이 넘었습니다. 유럽은 다 합쳐서 5,500만. 그러니까 중국 하나가 유럽 전체보다 더 인구가 2배예요. 그리고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그 당시에 12만 5천 톤인데 1078년에 이거보다 400년 전에 그런데 영국은 산업혁명이 됐을 때 12만 5천 톤을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력은 강철 생산 능력입니다. 석탄 생산 능력, 강철. 근데 중국의 강철 생산 능력은 영국 산업혁명 시대를 이미 이때는 거했다. 그리고 육군이 중국은 100만 명입니다. 근데 유럽은 군대가 제일 최고로 많았던 거가 나폴레옹 빼놓고 최고로 군대가 많은 것이 루이 14세의 지문 곧 국가다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할 때 30만이 유럽 최대의 군사력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미 그거보다 몇백 년 전에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해군, 중국은 군함이 1350척이었는데 길이가 120m나 되는 군함을 가지고 있었다. 길이 120m면 지금 저 진해 가서 볼 수 있는 한국 신형군함 큰 거, 광개토 대왕함 그런 거가 120m짜리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거가 세종대왕함인데 걔는 170m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 거 와 대단하다는 것이 120m인데 그때 중국은 1500년대에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함을 400척이나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중국이 가지고 있던 거함, 1400년대의 거함.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할 때 타고 갔던 배. 요거 28m짜리, 120m짜리. 그럼 길이가 1대4죠. 길이가 1대4면 부피로는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4 곱하기 4. 64배 큰 군함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가지고 있던 놈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는 놈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느냐. 그게 이제 역사의 수수께끼예요. 참 이게 아니 이거 둘이 만났으면은 콜럼버스가 이베를 만났으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졸도했을 거야. 뭐 이런 거가 다 있어. 무슨 이 괴물이지 이게 괴물. 이거를 지금 재생해가지고 그림 그린 건데 캐나다 학자가 이제 자기 책에 써놓은 거예요. 중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배가 저쪽 상하이, 남경 이런 데서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마다가스카르, 지금 아프리카 있죠? 거기까지 가. 그래서 가면서 그냥 온 곳에 들려가지고 뭐 금은보화를 다 사오고 마다가스카르에 가서는 기린을 잡아. 명나라 황제가 기린이 너무 좋은 거야. 명나라에 처음으로 기린이 소개됩니다. 그보다 더 먼저 기린 나온 건 다 가짜예요. 명나라 때, 명나라의 영납제 때 처음으로 기린이 이 배에 의해서 이제 중국으로 수입이 되죠. 그런데 요거는 1490년대라고 얘는 1400년대 초반의 배입니다. 한 7, 80년
간격이 있어요. 둘이 영원히 만난 적이 없어. 얘가 미국 갈 때 이면이 없어졌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상상화예요. 왜 그럴까? 그게 이제 폴 케네디의 숙제입니다. 이 배를 가진 중국이 지구를 다뤄가지고 지구 전체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데 왜 중국 배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중국에는 해금령이라는 게 나는데 이 배가 막 장사하고 돈 벌고 그럴 때 해금령 바다로 나가지 말 것. 근데 바다로 나가지 말 것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중국의 모든 선박은 돛을 하나 이상 달지 말 것.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달고 다니라 이거예요. 한강에는 황포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로 못 나가는 거죠. 겨우 강에 나가 노는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조소서 다 망가뜨리고.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붕어에 보면 꼬랑지 있죠. 꼬랑지. 여기 배에서 이걸 이 키. 요거 가지고 이제 방향을 트는데 타다 남은 요걸 발견해가지고 상상하라 그린 겁니다. 타다 남은 이걸 발견해서 이게 이 정도로 크다면 배는 이만할 거다. 그래서 120m로 추정을 하는데 이게 목선일 경우에는 120m는 못 만든다는 학설이 있어요. 70m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70m라 하더라도 28m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느 경우든 중국이 이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화라고 해요. 정화. 최무호, 그 정화 함대라고 그러는데 이 정화 함대, 정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장보고입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이 유노크, 그러니까 내시예요. 내시 관리인데 그래도 그 바다를 개척하고. 근데 왜 중국 정부는 이걸 다 없앴을까? 이게 바로 독재 정치, 공산주의 국가하고 자유주의 국가의 차이입니다. 이 배가 다니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목포놈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목포놈들, 부산놈들, 저 속초 사는 촌놈들이 다 부자가 되니까 서울에 사는 양반들이 이게 뭐야? 저 촌놈들이 물고기를 잡을 놈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옛날에 돈은 뭡니까? 파워죠. 그 파워가 큰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이 확실히 돼 있던 나라들은 전부 바다로 나가는 거가 죽습니다. 이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죽고 중앙집권은 그냥 유지되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세기 때문에 동양은 무너진 거고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세기 때문에 무너진 거고 중앙정부가 약한 일본은 유럽식으로 발전하는 거고 일본은 통일이 늦게 되잖아요. 유럽은 봉건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봉건 귀족들이 서로 자기네 힘을 내려고 노력하다가 통일이 되니까 강대국이 그냥 나오더라. 동양은 그래서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거고 서양은 없었기 때문에 큰 거고 그리고 서양하고 제일 비슷한 일본은 서양식의 발전 과정을 겪었고 세계 역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이 너무 강한 거 정부가 내가 다 해줄게. 공산주의가 정부가 제일 강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어렸을 때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망해서 대처가 나온 겁니다. 뭐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니 다 알아서 하는 거지. 트럼프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뭡니까? 국민들 세금 더 걷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다 자상하게 해드리겠어요. 카말라 해리스. 트럼프는 세금 안 걷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미국의 자유주의의 기본입니다. 미국 공화당, 작은 정부, 그리고 큰 시장, 그리고 미국 민주당, 큰 정부, 작은 시장, 작은 개인. 아까 딱 나왔죠. 개인의 자유를 주는 것이 미국 혁명의 기본 정신이다라는. 이제 이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하. 중앙 권력이 센 나라는 경제 발전이 안 된다가 답으로 딱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그 이론이 뭐예요? 오래 살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된다가 아니라 돈이 많아야 된다. 변수를 두 개 놓고 돈 많은 놈, 건강한 놈, 오래 살게 하면 돈 많은 놈이 상관관계가 훨씬 높아.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줘서 야 너 맞는 얘기다 정말로.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났더니 고등학교 동기놈들이
돈하고 생명하고 이 사람이 바로 그 글에 타고 왔던 When China Ruled the Seas, 중국이 세계를 바다를 지배할 때 이 책에서 내가 저 사진도 얻은 건데 저 사진은 저 인터넷에 들어가면 흔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배 이름을 중국말로 한문으로 보선입니다. 보물 그리고 선, 보물섬, 보물배. 뭐 지금 이제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보세요. 이름이 이 선단을 갖고서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데 아프리카 그 동쪽에 있는 큰 섬이죠. 거기 가는데 2만 명이 가요. 이 선단이 이게 뭡니까? 이런 데서 오다가 그 지금 스리랑카 실론에 갔는데 실론 왕이 중국이 이 배가 얼마나 센지 모르고 까불다가 잡고 나라가 그냥 이 선단 하나한테 나라 왕국 하나 그냥 날아가고 그럴 정도로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그 함대 하나가 근데 1842년에 영국의 극동함대가 청나라를 아편전쟁에서 무참히 박살내놓죠. 바로 이거 이제 아니 니네가 더 세잖아 원래.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뭐 다 지금 50분 지났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 우리 쉬는 시간은 철저히 지키면서 합시다. 그래? 좀 쉬면서 해야 돼. 10분만 쉬시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언패럴렐드 그랜드 플리즈 역사상 유례없는 대함대 뭐 콜럼버스는 뭐 이거 이런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명 단위로 한 번 가는데 10,000명이 가는 거라고. 중동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함대가 보통 한번 움직일 때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는데 중국 함대가 이게 1,400 요 함대가 요 함대 연도가 1,430년 무렵이에요. 콜럼버스는 1490년대. 이거 둘이 조우한 적이 없어요. 중국 함대가 이미 망한 다음에 콜럼버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함대가 세계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 50년 전에 이 함대가 끝나. 그래서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영국의 그 해군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서 중국이 세계를 한 바퀴 유럽보다 먼저 돌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찾아다녔는데 놀랍게도 캐나다의 동쪽에 그 뉴파운드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그 앞바다가 세계에서 뭐 물고기가 제일 많이 잡힌다는데 뉴파운드랜드에서 명나라 도자기를 발견한 거다 땅속에서. 그 개빈 맨지스라는 그 사람은 이제 아마추어 사학자죠. 해군 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1493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1493입니다. 1493년도에 이 배가 캐나다에 갔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계에서 인정을 또 안 해줘. 이게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1493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됐는데 원서로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캐나다에 명나라 도자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배가 거기를 갔었다는 얘기다. 이 배가 거기까지 못 갔을 리가 없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아직은 미스터리입니다. 아직은 미스터리고 이것도 이제 또 밝혀내야 되겠죠. 과학이 더 발전되면 그 그릇 뭐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몇 년도 그릇이라고 나오니까 이거 명나라가 만든 게 확실하다고 나오면은 그러면 뭐 이제 저 배가 갔다는 이론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앙 집권화된 나라는 더 이상 경제 발전이 안 된다. 왜? 중앙 집권이 그 분권이 크는 거를 막아요, 잘라요. 힘이 센 놈들이 자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앙 정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부산이든 목포든 다 안 큰 거예요. 못 큰 거라. 근데 일본은 동경이 약하니까 밑에로 오사카도 크고 나고야도 크고 다 큰 거고. 그래서 일본의 발전 양식은 유럽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 동양에서 서양 국가를 가장 빨리 답습하고 큰 게 일본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몇백 년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그 중앙 집권화되지 못했다는 너네들은 특징이 있었구나.
유럽은 봉건제가 오래가죠. 아시아에서 봉건제가 오래간 거는 일본이란 말이지. 일본이 20세기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얘가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영웅이에요. 트레저십 보선이라는 금은보화를 새로 나르고 뭐 예전보다 상상화들인데 도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지. 글로벌 항해가 되는 거죠. 요거 자료 내가 다 보내서 아침에. 내가 이제 이거 완성된 자료는 아니고 강의 준비하려고 막 이제 만들어서 약간 강의를 한번 해야지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와요. 아무튼 내가 보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바로 이 항로예요. 연로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걸 안 돌았을 리가 없다는 얘기지. 아프리카 희망공원 돌아서 대서양으로해서 캐나다 갔다가 개빈 맨지스라는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의 이제 혼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발견해낸 거예요. 이거 갔다 오면서 뭐 이거 까불다고 이놈이 까불다가 이제 그냥 완전 왕이 끌려왔지 중국에. 이런 식으로 그때 중국 황제가 영락제, 영노, 한문으로 영락이라고 쓰는데 중국말로 영노라고 부르는 황제인데 그것도 별설이 많아요. 저렇게 큰 배를 왜 만들었을까? 영노 황제가 그 맏아들이 아닌데 자기 삼촌을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 조카가 도망갔어.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놈을 잡아오라고 이 배를 만들었다는 설까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영락이면 영원한 해피니스지. 황제 이름이 영원한 행복이야.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조선 여인을, 조선 어린이를 좋아해가지고 조선 그때 이제 세종대왕 건물 그거보다 좀 조선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자기 그 놀이개로 쓰는 놈이 영락제라고. 그래서 1323년이 아니라 개빈 맨지스가 1421년에 The Year China Discovered America 1492년이 아니라 1421년에 중국 함대가 갔었다. 분명히 간 거 확실하다고 썼는데 이게 그 국제 역사학계에서는 모르죠. 왜 네가 인마 뭐 무슨 겨우 해군 장교 출신이 뭘 한다고 떠들어 그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저는 그 책도 있다. 난 저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영락제예요. 해금령. 지금 뭐 얘기했듯이 폴 케네디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남경에서 그 중국의 수도지 서울에서 모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변두리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버네. 저것들이 얘네들이 돈하고 권력하고는 그냥 이어지니까 돈 많은 놈이 사병도 많고 저거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게 해가지고서 바다로 나가지 말 것. 해금령. 바다로 나가지 말 것 그러면 너무하니까 중국의 모든 배는 돛을 하나만 날 수 있다. 이제 황포도 때 그리고 만들고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있던 거를 다 태워버리고 설계도까지 다 태워버려서 우리가 아는 거는 겨우 학자들이 상상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상상도는 없는 거예요. 그 중국이 언제까지 세계 1등인지 아세요? 1750년, 뭐 1860년, 1880년 이렇게 쭉 가는데 중국이 GDP, 지구의 GDP의 퍼센트야. 1750년에 지구 전체의 32.8, 1930, 29.8, 1830년까지. 그리고 1860년 19.7, 영국 19.9. 처음으로 유럽 나라가 중국을 앞서는 것은 1860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저때의 GDP의 상당 부분은 농업 생산력. 그러니까 중국이 농업이 제일 세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공업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1880년에 영국이 중국을 앞서죠. 미국 하는 거 보세요. 미국이 1860년 남북전쟁할 때 7.2, 영국의 한 3분의 1도 안 되죠. 중국의 한 3분의 1 겨우 되는데 이것이 1880년에 14.7. 전쟁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이 공업이 무지막지하게 발달하는 거다. 전쟁하면 남에서 나 굶어 죽는다.
X.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다 망해서 다 거지가 됩니다. 는 도둑이에요. 역사적 팩트는 미국이 그 무지막지한 1929년에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한 결정적 계기가 2차 대전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 그냥 남자들은 전쟁하러 가고 여자들은 대포 폭탄 만들러 가고 미국 전체가 모빌라이즈가 되는 거야. 그 전쟁이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라고 얘기하면은 막말이 되죠. 막말이 되는데 그 막말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하고 페니실린 같은 거 다 전쟁 때 나오는 거고 처칠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처칠이 살짝 급히 만든 약이 페니실린이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웬만한 폐렴은 다 고치니까 전쟁을 통해서 지금 보잉 747이라는 비행기 있죠. 진공항 가면 제 그거 인천공항. 그게 원래 군용기로 만든 거예요. 내가 군용기로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동경에서 이제 서울을 그 비행기 앉아 있는데 내 옆에 그 독일 사람이 탔어. 근데 지금 비행기 화물이 균형이 안 맞는다고 그거를 다시 정비하고 떠나야 된다고 몇 분 더 기다리라고 방송이 나오니까 그 옆에 있는 독일 아저씨가 그냥 가도 되는데 그러더라고. 그냥 가면 안 되죠. 위험한데. 그랬더니 얘는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서도 날아가는 비행기예요. 그런 거야. 이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도 된대. 전투기들이 뒤집죠. 보잉 747이요? 와. 아니 그걸 어떻게 뒤집어도 되냐 했더니 이거 원래는 군용기예요. 그러더라고. 군용기들은 뒤집기도 하잖아요. 가다가.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소련 이제 폭격기가 날아가면 미국 비행기들이 옆에 달라붙잖아요. 나중에 서로 친해져. 얼굴도 보이니까 소련 조종사가 미국 조종사 너 한 바퀴 돌아봐라. 그러면 미국에 가다 또 돌아줘. 그런 그 군인들끼리야 뭐 적국이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조국이 있을 때 적이 되는 건데 미국이 이제 크는 거 보세요. 1900년에 미국이 1등입니다. 근데 미국이 1등인데 돈만 가지고서는 1등이 안 돼. 행동도 1등이 돼야 돼. 나는 세계의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것은 1945년입니다. 이때는 1등인데 나는 국제정치 싫어. 그래서 미국이 이때 이미 1등인데 국제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 고립주의. 그래서 트럼프가 고립주의로 나가면 너무나도 전통적인 거예요. 저는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본 전통, 미국 외교 정책의 넘버원 고립주의입니다. 웬만하면 왜 미국이 세계고 우리 다 있으니까 우리가 왜 남이 이렇게 가져가? 이거 뭐 그냥 따라하죠. 1900년에 미국이 아까 조평선 박사 강의 중에서 1898년에 태평양에 서가지고 미국이 1898년에 태평양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갈 곳이 아시아였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가 아시아로 오는 거죠. 근데 미국은 군함이 나갈 때 선교사가 같이 따라가요. 군함과 선교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이 미국을 욕할 때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약점이다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1898년에 미국이 하와이를 점령하고 그리고 필리핀을 뺐는데 필리핀이 원래는 스페인 식민지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지금 영어 하죠. 그 사람 이름들은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페즈, 마르코스. 그 미국 이름이 아니에요.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스페니쉬고 영어는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를 오래 하다가 1898년에 미국이 아시아로 오면서 스페인을 깨가지고서 필리핀을 뺏는 거예요. 1898년이 미국이 동쪽으로 오는 첫 번째 미국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자기 본토를 넘어서면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1898년까지는 캘리포니아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넘었을 때 그게 1898년이고 그래서 필리핀 역사가 또 그런 거예요. 이름은 스페인 이름, 말은 영어. 그게 이제 1898. 그 1898이라는 것이 요 바로 미국의 바깥으로 나가는 기점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그래도 바깥으로 나가는데 나갔다가 또 들어가. 나갔다가 들어가고 1차 대전 때 영국을 도와서 2차 대전 이겼는데 우리는 국제연맹 같은 거 우리는 안 해.
국제연맹을 만들어놨는데 미국이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 국회에서 가입하지 마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국제연맹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영국 독일 놈들이 나가서 2차 대전 일으킨 겁니다. 미국이 제일 센 놈이 빠져 있으니까 2차 대전 때는 우리가 뭐 미리 얘기를 하면 영국이 네가 좀 해라. 난 도저히 못하겠다. 네가 서양의 대표를 해. 네가 자유주의의 대표를 해. 네가 기독교의 대표를 해. 그래서 1945년에 비로소 미국이 나온 거예요. 1945년부터 미국은 이제 국제정치에 개입하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휘젓고 나오는 거라. 미국 대통령들도 보면은 고립주의 정책을 하는 사람, 나오는 사람 해가지고 가는데 공화당이 고립적이고 민주당이 개입적이고 폴 케네디 교수 나오죠. 그래서 경제발전은 자유경쟁,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no central government, no central authority. 센 놈이 있으면 자유경쟁이 안 돼. 그놈이 지가 1등 하려고 밑에 쭈부레기들은 다 바로 밟아. 바로 이것이 이 폴 케네디 교수의 아주 참 명작. 이건 뭐 정말 잘 쓴 책이에요. 나 이거 1987년에 박사 논문 쓰다가 전 책을 발견해놓고 야 진짜 끝내주는 책도 다 했구나. 뭐 이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면 뭐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이런 책을 쓰냐고서 밥만 먹으면 공부만 하는 아까 말한 그 잭립이라는 우리 지도 교수 할 일이 없어. 공부 외에. 그 미국 교수들은 공부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둑 가난해. 내가 그 오하이오 대학 갔을 때는 이미 나도 기성학자가 돼가지고 갔으니까 한국에서 뭐 연구소에 있다가 오하이오 대학을 갔는데 그때 그 나의 지도 교수가 알란 밀렛이라는 그 미국에서 알아주는 전쟁사 그다음에 한국전쟁 2차 대전 아주 명조 쓴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면 밥은 항상 내가 사줬습니다. 나보다 가난해. 지금도 더 가난한 것 같아. 미국에서 아주 끝내주는 교수인데 근데 그 사람은 이 인터넷도 못해요. 할아버지라 1937년생인데 타졌죠. 근데 그 집 딸내미가 이제 우리 작은 딸하고 나이가 같아. 이제 물론 이제 결혼을 한 번 더 해서 너네 아빠는 언제 책 쓰냐? 새벽 3시부터 딱딱딱딱 그런데 타자기 따다따다 소리 나는 거야. 내가 뭐 책도 한국전쟁에 관해서 이 3권짜리 지금 쓰고 있는데 2권은 나오고 3권짜리 지금 쓰고 있어요. 내가 뭐 1000페이지짜리인데 1945년부터 쓰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 번역 안 됐어요. 그 이 사람은 한국전쟁을 공부하려고 매년 여름을 서울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에 그 언더우드 박사 집을 거기서 이제 몇 달씩 그 거주하면서 현장을 가서 쓰는데 연세대학교에 옛날에는 정법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학교 법정이라는데 거기 정치학과가 먼저 생겨서 정법대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은 건물 이름이 연희관이에요. 그게 2차 대전 6.25 때 연희고지 연희동에 있는 고지 싸움인데 거기서 그 서울 수복할 때 거기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이민군이 무수히 죽었는데 그 그냥 시체 그냥 놔두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은 거야. 그 알란 밀렛 교수가 이 소경 파고보는 인민군 시체가 무지하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 연대 정형과 학생들은 저 ROTC 가지 말라고. ROTC 가면 죽는다고. 제대하기 전에. 그 뭐예요? 그 전설, 그 나쁜 전설. 내가 알란 밀렛 교수 얘기 듣고 아 그거 하고 연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바로 인민군이 왕창 죽은 건물 대다가 만든 건물 위에서 공부한 장교. 그거 많이 그거 웃기는 얘기지만 서부 열강이 중국 먹으러 왔을 때 뭐 이런 차이나를 가려는데 여기 일본 놈은 끼잖아요. 이 그림이 만화가들이 천재들이야. 나 이제 서양이 뭐 이게 잘라 먹는데 일본도 같이 껴가지고 일본도 하나 딱 먹고서. 여러분 그 칼 막스가 괜찮은 사람인데 칼 막스보다 더 달리는 사람이 막스 웨버입니다. 막스 웨버는 자유주의의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있지만은 독일 사회학자인데 칼 막스의 이런 그 웃기는 소리야라고 그런 입장에서 그 사회 현상을 분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가 왜 부자가 되느냐? 그 나라들은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 프로테스탄트 윤리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하면 현세 세계에서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기 안 치고 정상적으로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고 청교도 정신이고, 바로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을 무지막지하게 부자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배경이 되는 것이 청교도 정신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이 아주 제일 유명한 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입각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그 기본 사상이 정말로 폭발하려면 곱하기 정치적 자유,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곱하기 정치적 자유가, 그러니까 이쪽에는 왼쪽에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곱하기 정치적 자유, 그러면 경제 폭발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아침 교실에서 공부했듯이.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그 경제적 사상, 그게 구패지니까 어마어마하게 폭발해가지고 미국이 그냥 생긴 자만에 200년 만에 지구를 석권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 이런 것들, 이게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 이승만 박사가 그걸 다 알고서 기독교 정신, 자유주의 정신,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곱하기 경제적 자본주의, 이거는 뭐 그냥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거예요. 이거 한국 역사 세계에서 보면은 한국은 확실히 기적적인 나라는 건 틀림없죠. 구조적 원인, 아까 봉건제도가 오히려 근대 경제 발전하는 데 유리했다. 중앙집권이 안 됐던 거. 그리고 군사적 원인, 군사기술 혁신을 통해서 정복을 할 수 있었다. 식민지라는 말을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하면 독점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한 거는, 이거는 다른 놈들 건드리지 마, 나만 장사 할 수 있는 거야. 중국 다 빠지라고, 나 혼자. 독점적 시장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제국주의, 시장을 넓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할 때는 군사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꽃놀이 얼마 전에 서울에서 했는데, 세계에서 불꽃놀이를 지금 수준으로 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그 몽고, 그러니까 원나라 때, 원나라가 불꽃놀이 하는 거는 지금하고 같아요, 레벨이. 지금보다 한 대도 못하지 않습니까? 폭죽 칵 터지고 뭐 꽃 나오고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화약을 갖고 와서 걔네들은 대포를 만든 거예요. 중국은 불꽃놀이를 하고. 대포 만드는 것이 결국 지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군사적 원인까지 해서 사상, 종교, 뭐 철학이죠. 구조, 사회가 중앙집권화가 돼 있었느냐, 지방 분권이 돼 있었느냐, 그리고 군사적 원인. 이걸 가지고서 동양이 서양한테 밀리는 원인을 이 사람이 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유주의 사상의 그 원전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막스 웨버는 별로 공부 안 해요. 별로. 칼 막스는 또 미친놈들이 많이 공부하는데. 자본주의 1776년. 이 사람의 교과서가 뭡니까? 자본론이죠. 자본론. 다스 카피탈. 자본론이 나온 것이 1776년이에요. 자본론이 아니라 국부론. 내가 거꾸로 얘기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서 이제 또 사진 찍어 저놈이 헛소리 한다고. 이게 칼박스가 아니라 아담 스미스. 칼박스는 아담 스미스보다 훨씬 몇십 년 뒤의 사람이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것이 1776년이에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 이거는
미국의 독립선언은 인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유주의 선언입니다. 폴리티컬 프리덤의 선언. 그리고 이 사람의 국부로는 이코노믹 프리덤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자유 곱하기 경제적 자유, 그것이 미국의 탄생. 그래서 이코노믹 파워하우스의 탄생. 그때도 다 연결됐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 사상이, 경제 사상이 아담 스미스. 제일 좋아하는 정치 사상은 또 아침에 조평세 박사가 말한 통치론, 존 로크. 그래서 존 로크하고 아담 스미스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사상적으로. 그거를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을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존 로크하고 아담 스미스 그 두 사람으로 알면, 근데 아담 스미스는 너무 유명해서 안 읽어도 다 돼.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자기는 국부론을 안 읽었대. 너무 유명해서 안 읽어도 다 안 돼. 이 책 저 책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끙끙거리면서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의 해가 1776년. 참 그때 기막힌 일인데, 지금 미국 가보면은 그 9.11 때 무너진 타워가 있죠. 쌍둥이 타워. 쌍둥이 타워가 무너졌는데, 쌍둥이 타워는 미국 힘의 상징입니다. 그거를 그 테러리스트들이 무너뜨려서 두 개가 무너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 건물이 너무 높으니까 비행기 가서 부딪힌다. 좀 낮은 거는 진짜 아니야. 높은 걸 져야 돼. 그때 논쟁할 때 나는 높은 걸 질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높은 걸 져야지 저항이 의미가 되죠. 낮은 거 지금 뚫린 거 이미 진 거지. 요번에 새로 진 거 뉴욕 가면 이제 그 자리에 있어. 그 건물 이름이 프리덤 타워입니다. 프리덤 타워.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또 속칭 메모리얼 타워. 기념탑. 높이 1776피트. 미국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한자, 두자인데 한자를 미국은 피트라고 쳐요. 그 피트가 이제 발한 걸음이라는 뜻이지, 피트. 푸트에서. 그래서 그 30cm 정도를 피트라고 그러는데 1776 곱하기 30cm 해가지고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그 건물 높이를 1776피트로 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나오시죠? 미국이라는 게 뭐다? 미국은 도대체 너는 뭐냐? 그러면 I'm 76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닉슨 대통령의 비행기에는 스피릿 오브 76이라고 써 있습니다. 76년도의 정신, 자유주의 정신, 자본주의 정신. 그 비행기 자기 전용기 이름을 76이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다. 이거 원래 내가 여기 이제 지금 사실은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미리 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나오네. 어디 지금? 근데 1776년에 미국 사람들과 헌법 같은 거 만들었던 바이든이 문제가 없었다고. 헌법은 더 뒤에 나와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그러니까 미국의 좌파들이 캔슬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꾸 지우는 거야. 콜럼버스 동상 끌어내리고 남군 사령관 동상 끌어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데 그 미국도 지금 역사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이승만 지우기, 조지 워싱턴 지우기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미국 애들한테 조지 워싱턴이 누구냐 그러면 몰라. 이승만 누구냐 그러면 모르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미국 학생한테 후이즈 조지 워싱턴 그러면 누구예요 그래요. 지금 미국이 그거를 캔슬 컬처라고 그럽니다. 이 미국은 죄 많은 나라야. 태어나면 안 될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1776을 너무 강조하는 건 안 좋은 일이야. 그게 카말라 해리스가 대변하는 세력들이에요. 미국이 지금 미국과 그 정체성 가지고 뭐 딜이다 싸우고 그러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기독교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부지런히 나가지 않지만은 미국의 그 종교 통계 보면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다녀요가 그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한 3천만, 3억 4천만 치는데 2억 6, 7천만 정도가 교회 다닌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에반젤리칼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에반젤리칼, 우리말로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에반젤리칼의 기준은 하나님이 너의 심정에 들어가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 와 있냐?
아 그렇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약 1억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틀리는 단어가 없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억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가는 것이죠. 굴러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왜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우린 자유의 나라 아니야? 아까 조평선 박사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도덕이 없으면 진짜 자유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다 그 개념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가 자유의 나라인데 10개월간 아이 뛰고 싶으면 뛰는 거죠, 엄마가. 낙태도 자유고, 동성애도 자유고, 남자도 여자 다 자유고. 근데 이제 이쪽 미국에서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야. 도덕이라는 데에 대해서 규제를 갖지 않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닌 것이야. 우선. 그리고 자유를 더 보장하기 위해서 도덕이 있는 것이죠. 법이 있고. 법은 누구를 자유를 깨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장하려고 있는 겁니다. 존 로크가 국가를 만든 거는 국민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을 더 자유롭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있고 경찰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비싼 시계를 차고 나가도 뺏기지 않고 차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경찰이 없으면 야 임마 일로 와봐 너 시계 비싼 거에 너 풀러. 네가 뭐 무슨 롤렉스를 차고 다니냐 풀러. 그게 바로 정부가 있어갖고 국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되죠. 미국의 독립영국,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이 많은데 아까 이제 우리 온전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 뜻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국부론이 나오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란 것은 생명의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그리고 자유, 행복 추구입니다. 이게 바로 국부론 원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1776피트짜리 쌍둥이 건물 자리에 서 있는 이 건물. 이 건물은 어떻게 설계했냐면 비행기가 들이받으면 받은 자리만 뚫리고 무너지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별 기막힌 얘기가 다 있죠. 이제는 또 받치면 오케이 할 수 없지. 받친 자리만 뚫리는데 무너지진 않아. 그러니까 또 이제 정밀공법이 또 나오는 것이죠. 여기 가보면은 죽은 사람 이름이 다 있어. 죽은 사람 이름을 전부 다 쇠에다 새겨놨어요. 거기 이씨, 김씨, 구씨가 많아. 왜? LG가 거기 있었거든. 한국 사람이 18명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나라 정신 나간 것들이 왜 우리가 테러의 피해국도 아닌데 테러 전쟁에 참전하느냐고 그래.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피해국도 아닌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조금 죄스러운 건 뭐냐면은 일본 사람은 22명이 죽었어요. 일본 책 보면은 옛날 쌍둥이 타워가 있고 22명 죽은 거 칸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슬픈 죽음이야. 조상적 후손들이 어디서 죽었다는 건데 기념 연구 안 해줘. 아마 이제 나중에 좀 더 괜찮은 학자가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이름으로 구씨 김씨니까 그중에서 미국 시민권 받은 사람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피가 한국인인 사람들 이 여기서 뭐 방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 친구한테 야 내 사무실이 여기 102층이거든. 경치 끝내주러 놀러와. 내 사무실 오면 뉴욕이 다 보여. 그 사람이 그날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 자부하던 건물이었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완성돼가지고 뉴욕 지나가면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에 이제 조금 속도를 낼 텐데 챔피언은 계속 스페인이 챔피언이었고 한때는 포르투갈이 챔피언이야. 그리고 맞짱 뜨던 나라가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러다가 1560년에 스페인이 챔피언이 돼요. 근데 스페인한테 맞짱 뜨던 건 네덜란드. 그리고 그 다음에 챔피언은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30년 전에 거쳐갖고 프랑스가 유럽의 챔피언이 되죠. 근데 유럽에 맞짱 뜬 것이 프랑스에 대해서 맞짱 뜬 것이 영국. 그리고 뭐 영국은 여러 번 맞짱 떴어요. 그러다가 독일이 1870년 보불전쟁이 제일 셌습니다. 근데 영국, 프랑스, 미국이 여기에 맞짱을 떴고
그 다음에 1933년도에는 연합국하고 독일, 이태리가 이제 한쪽 돼서 싸웠고, 그 다음에 1945년부터는 미국과 소련이 싸웠고, 1995년부터는 미국과 일본이 싸웠다는 거 모르시죠?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뭐 이 얘기 요새 막 유행하는데 원래 미일 패권 전쟁이 더 유명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 일본이 커지는 거 보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일본의 GDP가 미국의 3분의 1가 되었다. 그러니까 개인당 소득은 미국보다 1점 몇 배가 더 많아지는 거라. 그 미국 사람들이 일본 보고서 큰일 났네. 큰일 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까지야 모든 세계 1등을 놓고 다투는 거는 서양끼리입니다. 다 서양끼리야. 서양. 여기까지 서양인데 미국 소련도 서양이 싸운 거예요. 근데 이건 서양이 아니네. 이놈들은 도대체 세계를 어떻게 보는 놈들이야? 얘네들은 왜 비행기 타고 군함에 가서 받아? 이 미친놈들 아니야? 근데 그 받는 카메가제 특공대가 또 훈장받네. 그리고 어떻게 천황 폐하한테 목숨 바치겠다고 그러고 술 한잔 먹고서 비행기 타고 가는 놈들은 또 뭐야? 그리고 비행기가 100까지 가고 올 기름은 안 넣어준다며. 이거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패권 전쟁이 양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Between West and the East. 그래서 미국이 그때 일본을 연구하려고 무수히 책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1등이 될 줄 알았더니만 또 보다 보니까 중국이 또 1등이 될 것 같으네. 중국도 서양이 아니죠. 또 중국을 이해하려고 미국 사람들이 무수히 또 책을 쓰고 맨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쪼쪼보내기들하고 잘 지내지 그놈들을 윽박질러서 다정을 만들지. 근데 중국 정치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언제 평화가 오느냐. 중국 사람들은 질서가 있을 때 평화가 와요. 아버지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지. 다 위로돼가지고 그 사회에 내가 있는 위치가 있는 거라. 그 위치에서 전부 다 적합한 노릇을 할 때 그 사회는 평화적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평화는 위계 질서가 확실할 때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고 조선은 왕이고 그보다 못한 거는 공이고. 그래서 정나라 장공이죠. 왕이 아니야. 옛날 중국 보면은 왕이 있고 공이 있고 후가 있고 백이 있고 공후 백자남 그게 이제 귀족의 순서입니다. 조그만 나라고 하면 공이야 공. 정나라의 장공, 주나라의 뭐 무슨 왕. 그게 벌써 계급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지금도 아시아의 평화 보려면 네가 나보다 낮아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윽박지는데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스의 평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접받을 때 평화가 온다고 서양의 평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보면은 우리 배너라는 영화 보면 로마 장군이 황제하고 눈 맞추죠. 황제의 눈을 쳐다보지 악수할 때. 동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손주의 눈을 쳐다봐? 신하인데. 거기서 너가 뭐 신하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오고. 그래서 금수의 사회나 평등하지. 평등한 건 금수의 사회. 금수가 뭡니까? 오늘 개돼지의 사회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는 위아래. 그러니까 아내가 밑에 있어야 되고 아들이 밑에 있어야 되고 동생이 밑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국제정치에 적용되는 것이 한나라 때부터입니다. 한나라 때부터 국제정치에 유교가 들어가요. 내가 그 박사논문 쓸 때 Confucian International Order, 유교적 국제질서. 그는 서양 사람이 보기에는 국제질서가 아니라 독립국들이 아니니까. 동양은 그래서 서양식의 국제정치가 동양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깨져나간 것이 아편전쟁 때 중국이 깨지면서 그때부터 동양도 서구식 국제질서가 지배하게 되고 지금의 국제질서는 서양식 국제질서가 전 세계를 대변하는데 특히 중국 놈은 그걸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행동을 미국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네 저것들은. 근데 걔네들은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에는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사해 공포. 중국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황제를 존경하고
그러면 우리 지구 모두는 동포야. 사회 동포. 노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하고 그게 다르더라. 서양에서는 프랑스하고 독일 사람이 서로,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서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국제정치가 생겼다고 그랬죠. 동양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과 양의 싸움이 개념이 달라가지고 이걸 서로 간에 이제 다투는 것이죠. 생각 따로 다투는 거니까. 뭐 이런 학자들 책 뭐 다 나오는데 저 보고서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도는 쉬지 않고 변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걸 지도가 안 변하는 줄 알고 역사책에 독도가 우리 거로 나와 있대. 그건 헛소리입니다. 역사책에 보니까 프랑스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독일이 한 나라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개판이네. 모자이크네. 독일이 900개가 있었죠 나라가. 근데 그 지금 하나 됐죠. 유럽 지도 이태리는 또 뭐야 이게. 지금 이 전체가 이태리인데. 네. 그래서 역사책에 보니까 독도는 우리 거더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국제정치적인 언급이 아닙니다.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가 옛날에는 우리 거였어요. 고구려 때. 근데 지금은 중국 거라. 왜? 중국이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면 만주도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뭐 꼭 김포공항에서 서울 오는 전체를 보면은 독도는 우리 겁니다. 일본 놈들이 뺏었습니다라고 일본 애들 보라고. 그거 바보 같은 얘기 있어요. 국제정치학적 답. 이 섬이 누구 거예요? 국제정치학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데가 답입니다. 누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역사 공부하는 건 뭐 그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소유권은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역사는 수지 않고 변하는 거죠. 이 지도 보면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거 뭐 그리스는 왜 이렇게 넓어? 이거 뭐냐 하고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 영국도 이제 그때 몇 나라죠? 지금 영국이 한 나라인데 그래서 한 나라가 되게 유가 붙은 거죠. 유나이티드 킹덤. 4개가 뭉쳐서 하나가 됐거든. 그래서 영국 깃발이 4개로 내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노던 아일랜드. 그러니까 한 놈 독립하면 하나 빼야 돼. 그러니까 불가한 거죠. 그걸 허락이 안 되는 얘기더라. 바로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걸 그래서 국제정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 지도 교수가 한번만 보면 공부만 하는 친구야. 뭐 사인펜으로 책에다 자대고 줄였는데 하여간 뭐 쉬자고 책만 봐요. 크루세이더 이거는 이제 나라 근대만 하더라도 이거는 근대는 아니에요. 근대가 아니고 이건 12세기, 13세기 그 무렵의 얘기니까. 근데 이때 이후를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르네상스라고 그러는 건 가정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는 전쟁터 가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가서 많이 죽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제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크루세이드. 이 전쟁이라는 개념이 국가 이익이 아니라 남을 구원한다라는 성경책에 전쟁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그 친척 잡혀간 사람들을 구하러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전투하는 장면인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투 묘사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전쟁입니다. 잡혀간 자기 친척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야. 바로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의미가 가서 구해오는 거구나, 구하는 거구나 하는. 뭐 내가 이제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이거 또 나왔네. 요거 이제 그래서 1500년대부터 이제 공부들을 쭉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양에서 누가 1등이냐? 딱 한 가지 기준. 배 많은 나라가 1등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서양 역사를 보니까 500년 동안의 챔피언을 보니까 every champion was a sea power.
모든 참패 국가는 해양 국가더라. 그런데 지금 중국이 대표들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미국은 해양 국가의 표본이고 중국은 대륙 국가의 기본.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뒤에 너무 뭐가 번데기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중국이 동료에서 바깥 일본이 무서웠던 거예요. 일본은 해양 국가거든.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왜 해양 국가가 이기냐? 세계의 이 상업로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국가가. 중국이 그냥 열심히 해군을 만드는데 근데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러시아가 4,800km부터 붙어 있는 러시아가 뭐라 그러고 또 뭐 몇천 킬로 붙어 있는 중국이 뭐라 그러고 그리고 1,200km 붙어 있는 북한도 말 안 듣고 본질적으로 대륙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정학적 미스테이크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Sea Power in Global Politics 1494, 1993 이것도 1494니까 1500, 1495 그거랑 이제 꾀를 같이 하는 책들입니다. 이 지구의 500년 동안에 패권 경쟁을 강대국들이 벌였는데 항상 파도를 제압하는 놈이 1등이었더라라는 책입니다. 그 학자들이 아주 이렇게 땀 흘려서 연구해놓은 거 우리는 간단히 읽지만은 500년 역사를 꿰뚫고 거기서 나타나는 원칙을 찾아내고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한번 세계 챔피언을 하는데 그때로 네덜란드의 해군력이 이 책에 가면 지구 전체의 반이야. 와 네덜란드가 이렇게 센 적이 있었구나. 그냥 상상이 안 가는 이 얘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미국이 한참 쓸 때 해군력이 반이었는데 지금 미국 해군력이 뭐 반은 안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그 패권을 글로벌 패권을 유지합니까? 미국이 급해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했죠. 이게 참 한국이 앞으로 그래도 재수가 괜찮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이 막 군함을 찍어내니까 미국이 당황했어요. 중국이 군함 3척 찍을 때 미국이 1척만 줍니다. 물론 미국 군함이 중국보다 훨씬 성능이 좋죠. 그런데 중국하고 같은 속도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퀄리티는 미국하고 맞먹고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 보고 만들어 달래. 미국 군함을.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미국 모든 군함 수리를 한국에 하는 것까지 지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군함 만들어주고 한국에 만든 거 거기다 미국 깃발 붙여주면은 뭐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거의 세계 패권에 미국 패권에 한국이 기여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는 안 했어요. 일본에서는 아마 안 합니다. 일본 그러니까 지금 지난 5월달에 미국 잡지에 잡지가 아니라 미국 CNN 방송에 그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불행하게도 그 뉴스의 제목이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우리 군함이 아닙니다. 그 우리는 미국이야.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우리 군함이 아닙니다. 그 얘네들 군함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하고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이 세종대왕함에 나왔어요. 물론 세종대왕함의 그 전투 시스템은 미제예요. 그 이지스라는 시스템이 미국이 만든 건데 그 이지스는 미국 걸 갖다 달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지스입니다. 그 본문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일본제와 한국제. 그러니까 미국 거를 능가한다는 소리는 아닌데 미국 거와 동급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빨리 만들고 근데 중국이 막 찍어내는데 이거에 대처하는 방법은 한국. 거기서는 한국으로 나옵니다. 한국으로 나오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한테 묘한 그게 있는데 일본은 우리한테 덤비는 나라라는 인식입니다. 2차 대전 때 한번 맞았거든. 이놈들은 길러주면 우리를 때릴 거야. 라는 그 트로마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이승만 박사 얘기하면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결의하였다. 그 이유. 한국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팔다리를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다면 너는 거지야. 너는 옛날에 그 본토로 돌아가 이놈아. 네가 그 후에 먹은 땅은 다 토해놔야 돼. 그게 조선인민의 독립이에요.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가 아니라 일본이 너무 세요.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몸통만 놔두고.
그게 바로 카이로 선언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해석할 줄 알면은 국제 정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거는 독립시켜주겠다는 뜻이 아니야라고 해갖고 막 분노해가지고 항의하고 그런 겁니다. 카이로 선언문을 읽어보고서 그 영문으로 된 선언문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요 이제 이거 보고 뭐 자꾸 비슷한 것만 나오네. 하다 보니까 막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강의 거의 끝난 무렵에 정리해가지고 드릴게요. 이게 예전 거나 주는데 이게 잘못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라는 나라, 요게 바로 그 책이에요. 요 사람, 이 전쟁 역사를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전쟁 때문에 인간은 훨씬 행복하게 되었다. 이거 막말이죠. 우리가 하는 막말이지. 근데 이게 미국에 끝내주는 아이안 모리스라는 정말 저 사람도 또 아까 말한 폴 케네디 못지않은 참 끝내주는 학자다. 그 사람이 전쟁의 역설, 전쟁은 나쁜 거라고 너희들 배웠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What is it good for?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전쟁 그래놓고 전쟁이 뭐가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좋은가?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번 놀라운 책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전쟁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크고 더 조직화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국민들, 조직원들의 그 생명이 폭력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대폭 줄였다. 전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전문 시간에 그랬죠.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War is the worst way to create larger, safer societies. 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쟁은 가장 나쁜 방법이지만 but it's pretty much the only way humans have found. 그렇지만 인간이 잘 살게 되는 방법으로 인간이 발견한 유일한 것이 전쟁이다. 나쁜 거지만. 그리고 over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the larger, safer societies, 더 크고 안전한 사회. 신라, 백제, 고구려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안전한다는 겁니다. 시족 사회보다는 부족이 안전하고 부족보다는 민족 국가가 안전한 거예요. 이 큰 사회가 될수록 안전한데 그거를 전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크고 안전한 사회는 created by war. 전쟁으로 이래서 만들어졌는데 have made humanity richer. 인간을 부유하게도 만들었다.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war has been good for something. 전쟁은 무언가에 대해서 참 좋았다. so 너무나 좋았다. In fact 실제로 that it is now putting itself out of business. 전쟁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전쟁이라는 일이 할 일이 없게 되었다. 너무 좋아서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었어라고 전쟁의 역설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나와가지고 이제 막말꾼이 되는 것이죠. 서양이 동양보다 잘 산다고 주장은 내가 이제 항상 인용하는 밥 먹는 행태, 살 빼려고 밥 먹는 살을 빼는데 돈 쓰는 나라, 살기 위해서 돈 쓰는 나라, 먹는 나라,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나라를 그 책을 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랜더스 교수인데 그 사람은 역사학에서 막말꾼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게 막말이래. 요새 역사학은 다 똑같아. 깜둥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똑같은 거야. 뭐 우리가 서양놈이 잘난 게 어디 있어. 서양놈이 뭐가 잘하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동양을 개무시하는 거야. 나 미국 학계의 요새 그 다수설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교수가 역시 말이야 인도에서 땡볕에 뛰어다니는 것은 영국 놈하고 미치기밖에 없었어라고 썼어. 영국에 30도가 넘는 대낮에 태양 이글거리는 데서 돌아다니는 것은 미친 개와 영국인 뿐이었다. 영국인이 잘 살게 된 걸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미친놈이 되는 것이죠. 요새 그 역사학이 그렇게 이상해진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막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존재합니다. 내가 요거를 지금 다 줄여놨는데 이건 줄이지 않은 걸로 보낸 것 같아요. 다시 만들어서 보낼게요. 이거 옛날에 전쟁. 이거 우리 모든 도시는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전쟁 자체가, 도시 자체가
전쟁 때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와서 싸우기 쉽게 만든 것이 도시예요. 인간 도시. 전쟁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 문명사를 다 연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이거는 빼버렸는데 그 외교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잘못 들어갔네. 내가 프랑스 혁명을 여기는 그러면 안 되나? 프랑스 혁명은 아까 말했듯이 망한 혁명입니다. 왜 망했냐?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 황제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나폴레옹은 루이 16세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근데 프랑스 혁명의 국제정치학적 기능은 뭐냐? 프랑스라는 나라가 루이 14세 때 그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져야 되는데 돈을 주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아도 30만 명짜리 군대밖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유럽 역사상 최대의 군대가 루이 14세에 30만 명짜리 대군인데 나폴레옹은 100만 대군을 만든 거야. 왜? 이게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가 돼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네들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농민들을 전부 군대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792년에 1789년에 그 혁명이 나고 나폴레옹이 1792년에 프랑스에서 국민 개병제가 시작됩니다. 지구에서 처음으로 국민 개병제가 된 게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구사력이 100만이 돼. 그 옛날 전쟁은 숫자 전쟁이죠. 100만 대군하고 어떤 놈이 싸워?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100만을 가지고 유럽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1815년에 그게 진 거예요. 근데 유럽을 휩쓸고 다니는데 휩쓸고 다니면서 프랑스 군인들, 농민군 멋있는 옷 입고 가서 싸우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자유평등 프라터니티 박이가 아니라 우리 편끼리는 너무 좋아. 다른 편은 죽여도 되고. 그 사상을 전파해가지고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폴레옹 전쟁은 옆에 있는 왕국들이 크게 말하면 야 저게 민국이네. 황제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 평민들이 월급 안 받고 군대에 갔잖아요. 이거 민국이란 말이야. 이 사상이 유럽으로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1815년에 나폴레옹이 지고서 왕국이 다시 이겼지만은 그때 퍼져버린 그 민권 사상, 그것이 1848년에 칼 막스의 세계의 노동자의 단결하라고 나오고 그때 유럽 전체에서 막 폭동이 터지는 겁니다. 왕이여 물러가라. 국민국가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 전체에다가 민권 사상, 그리고 시민이라는 개념을 갖다 이제 공급을 하죠. 그런데 100만 대군이 되니까 전쟁하는데 너무 좋아. 월급 안 줘도 되고. 그런데 프랑스군은 전쟁하러 갈 때 뭐라고 그러고 왔습니까? 저 산만 넘으면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밥도 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길을 쓰고 아픈 수단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서 약탈하고 현지 약탈하고. 근데 이제 뭐 그 전쟁 얘기를 제가 요거는 지금 뭔가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보낼게요. 오늘 걸 위해서 다시 준비를 했는데 그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그 민주주의 국가가 어선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프랑스의 좌파 우파들, 그 프랑스의 좌파가 이제 완전히 그 로베스피에르, 그놈은 완전히 그 악마입니다, 악마. 그러니까 여왕을 죽인 거예요, 여왕을. 말이 앙뚜아네트라는 여왕을 목을 자른 겁니다. 자기도 거기서 잘렸어. 그 만든 놈이 기요틴입니다. 기요틴 박사. 그 놈도 거기서 죽었어. 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좌파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 정치 사상사적으로 그 프랑스 혁명을 보고 이건 완전히 개판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국회의원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On the Reflection of the French Revolution, 불란서 혁명은 이것이 문제다라고 쓴 것이 보수주의의 넘버 원국이 된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게 문제구나. 근데 미국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이 같은 민주혁명인데 미국 혁명은 인디비주얼,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국가. 그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집단을 강조하고 사회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지롱급하고 이제 이쪽에 앉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여간
이 프랑스 혁명을 적극 지지하는 그쪽 파가 왼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레프트가 된 겁니다. 그게. 그 앉았던 자리 때문에 라이트 레프트가 그렇게 갈리는 것이죠. 이거 바로 이게 정치 사상하고 국제 정치하고 국내 정치가 다 엮어서 공부하면은 아주 큰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은 독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세계 4대 혁명에 들어갑니다. 세계 4대 혁명. 그래서 미국 혁명을 공부를 해보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이론이 나오는데 바로 이승만 박사가 거기에 가장 정통파 미국의 혁명에 대해서 가장 정통파로 아는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친일파예요. 아 이거 괜찮은 나라네. 진짜 괜찮은 나라가 있구만. 그래서 그들이 흉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 기독교 사상 만든 거고. 아까 나는 그 한경직 목사가 거기 프린스턴 대학 20년 후배라는 걸 오늘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한경직 목사는 반공의 또 화신이죠. 그 사람이 그 양화진 교회도 만들어주고 그 미국 사람들 묻혀있는 사람들. 내가 이거를 지금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지금 4시니까 이제 한 10분 쉬고 뭐 나머지는 토론 시간을 가집시다. 내가 그 나머지 부분을 내가 다 정리해 놓고 저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프랑스 혁명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민주혁명인데 국민을 무지막지한 국민으로 만든 효과가 있고 그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유럽을 쓸어버렸고 근데 유럽을 쓸어버렸는데 유럽 사람들은 프랑스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주인이네. 이걸 배우게 되었고 바로 저 프랑스 놈들은 다 농민들이 옷도 멋있는 거 입고 와서 싸우잖아.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서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프랑스가 미국 독립하고서 한 10몇 년 상관으로 1776년, 1789년이니까 뭐 10한 몇 년이죠? 미국을 그때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포가 프랑스제야. 남북전쟁할 때도 프랑스포, 나폴레옹포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미국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정부에 무기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대표되는데 날아가는 또 근거가 되고 그 재미있는 역사죠. 내가 그 부분은 그 새로 만들어둔 파일로 다음 시간에 또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승만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뭐 큰 제목으로는 이승만의 국제정치학 그리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읽어보기라는 식으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게요. 오늘 지금 뭐 좀 됐으니까 한 10분 쉬고 그리고 뭐 토론하고 뭐 질의응답하고